말을 많이 한다고 똑똑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휘두른다고 자기가 배운 줄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착각은 티가 납니다. 못 배운 티라는 건요, 교복이나 학위로 가려지지 않아요. 말투, 태도, 삶의 방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스멀스멀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다짜고짜 화부터 낼 때, 어디선가 본 듯한 험한 말로 사람을 깎아내릴 때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아주 빠르게 판단하죠. 아, 이 사람은 배움이 덜 된 사람이구나. 그 배움이란 단지 지식이나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깊이, 세상을 보는 시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성숙함, 이 모든 걸 포함한 삶의 배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진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은 점점 더 큰 간극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낱낱이 짚어보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이들이 학력이 낮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엔 대학 교수도, 의사도, 기업의 CEO도 못 배운 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인대품이 있고, 따뜻하며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분도 있지요. 이건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배움의 차이입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고 배움은 삶을 위한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말 한마디에 무게를 두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타인을 향한 배려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못 배운 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6가지 특징은 단순한 습관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사람됨, 깊이, 인격을 드러내는 요소들입니다. 각 특징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는 왜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못 배운 티를 냈던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인가를 다시 정의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6가지 특징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각 이야기 속엔 아픔과 분노, 공감과 해법이 담겨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듣는 당신이 나는 다르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일말이 거칠고 표현이 폭력적인 사람들, 야, 네가 뭘 알아, 그따위로 해놓고 뭘 잘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선가 들어본 말투죠. 누군가 말할 기회를 주기도 전에 소리부터 지르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말투는 단지 성격이 급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흔적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풀어본 경험이 적었던 사람들, 혹은 누군가와 차분히 대화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55세의 김상복 씨,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업무 성과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늘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쁩니다. 회의 때면 목소리를 높이고 누가 실수라도 하면 그따위로 일할 거면 나가라며 쏘아붙입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일 뿐이야. 돌려 말하는 거 질색이야. 하지만 그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고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문제는 그 자신은 자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자신에게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하면 그는 오히려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운 사람은요, 말을 세게 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일 줄 압니다. 그들의 말은 단정적이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명확하죠. 폭력적인 언어는 결국 자기 방어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벌벌 떨기에 먼저 짖는 거예요.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짖는다는 말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같은 방식으로 대꾸하면 그들은 봐라, 너도 나랑 똑같지 않냐고 공격합니다. 대꾸하지 않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대응이 됩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하세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문제일 뿐 내 인격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말투 안에도 조금은 날이 서 있는 표현이 있진 않았는지.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칼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그 칼을 감추고 필요한 때에만 꺼내는 법을 압니다. 이 배려가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서울의 한 골목 식당.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다.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그 작은 가게 안에서 혼자 큰 소리로 통화하며 전 메뉴의 불평을 늘어놓던 한 손님이 있었다. 아니, 이게 불고기야 뭐야? 물이 질질 흐르잖아. 물 좀 갖다 줘요. 아, 좀 빨리 좀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느려요? 다들 뭐 하는 거야? 식당의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걸 단 한순간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에겐 오직 나만 있었다. 내 입맛, 내 시간, 내 불편함, 내 기준. 배려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남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잊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그게 왜 기분 나빠? 그걸 왜 내가 신경 써야 해? 그 말들 속에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무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딤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사회 속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귀찮다며 회피합니다. 칭찬은 잘 받지만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잘 받지만 갚으려 하진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63세의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내 생일 한번 챙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 생일 때는 하루 전부터 뭘 준비했냐며 확인하죠. 식사도 내가 차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고 본인이 설거지라도 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며 생색을 냅니다. 이런 유형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기능으로만 취급합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못해주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배운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문을 열어줘도, 말을 들어줘도, 함께 시간을 보내줘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배려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그들의 언행에 기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배려해주길 바라기보단 저 사람은 아직 그런 수준의 배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를 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나는 점점 더 지치고 고갈되기 시작하니까요. 필요한 말은 단호하게 하되 감정의 소비는 줄이는 게 상책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도 그런 배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았는지, 상대의 사정을 듣기 전에 내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았는지,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마음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당신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삼지적 허영심이 심하고 남을 깔보는 사람들. 내가 이런 건 좀 아는데 말이야 그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아니 그걸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똑해 보이고 논리적인 척하지만 그 말끝마다 은근히 상대를 깔아뭉개는 냄새가 풍깁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한 사람들, 정보는 넘치지만 공감은 바닥인 사람들, 자기 안에 든 걸 꺼내 보이며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적 허영심에 빠진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항상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합니다. 질문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정답 유도에 가깝고 상대의 말을 끊고 바로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라는 말로 덮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강모 씨는 동네에서 아는 척이 심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꼼꼼히 보는 분이지만 누구와 대화를 해도 꼭 논쟁으로 끝납니다. 장터에서 채소를 고르다가도 이거는 요즘 농약 많이 쳐요. 모르시죠? 커피숍에서 뉴스를 보다가도 그건 기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 뒤시약인데 항상 누군가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문제는 그런 태도 속에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되 품위는 없는 사람, 똑똑한 척은 하지만 속이 텅 빈 사람, 이런 이들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야 마음을 엽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그 사람이 나를 깔보고 있다고 느끼면 거부감부터 들게 되죠. 그리고 지적 허용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존재감이 없어질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과시는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을 전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이 뱉는 말은 정보라기보단 자기 과시와 불안을 섞은 표현일 뿐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방식일 뿐이죠.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논쟁을 피하고 공감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저한텐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충돌을 피하면서도 내 의견을 존중받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의 말 중간을 끊은 적은 없는지,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만으로 말한 적은 없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식의 멸시가 내 언어에 묻어나진 않았는지, 진짜 배운 사람은 아는 것을 뽐내기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지성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대화 속에서 배웁니다. 그 배움의 겸손함이 진짜 배움의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사책임 회피, 잘못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건 다 저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원래부터 일이 꼬여 있었어.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고 상황은 언제나 외부 탓. 책임은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책임 회피는 못 배운 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겸손함이 없고 반성할 줄 모르며 자신의 성장보다는 변명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책임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실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수를 자신을 성장시킬 재료로 보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책임 회피형 인간들은 실수를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피하기 위해 즉시 남을 탓합니다. 누군가를 탓해야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한 예로
58세의 최진수 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던 그는 공사 지연이 발생하자 즉각 하청업체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재가 늦게 온 건 그쪽 잘못이지. 나는 계속 독촉했는데 안 움직인 건 그 사람들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최 씨는 관련 요청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도 부실했습니다. 실제 책임의 절반 이상은 그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팀원들 사이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상사에게도 신용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보다 그 실수에 대한 태도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책임,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도 피해자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좋은 기회를 못 잡은 건 사회 탓이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물론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불공평한 출발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바꿀 수 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삶을 바꾸는 시작이죠. 반대로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핸들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설명보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그들과의 공동작업은 철저한 문서화와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추측은 책임, 회피자에겐 탈출구가 됩니다. 셋째, 나 자신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무엇을 배울지를 먼저 고민하는 자세. 진짜 배운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책임은 무겁지만 그걸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바꾸어 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중년 남성, 차를 몰다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운전자, 동네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삿대질을 하는 주민 대표. 이런 장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해봤을 겁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든 화날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배움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의 차이는 단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배운 정도의 차이입니다. 화가 난다는 건 어딘가 내 안에 아직 다루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습관적인 분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억울했던 일,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갑자기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실제 상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62세의 조모 씨. 그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이지만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다가도 딸이 의견을 낼 때면 금세 얼굴이 벌개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넌 지금 아빠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굴 보고 저런 말을 배운 거야?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른다는 말 뒤에는 스스로도 다루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감정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그딴 식으로 말 안 했으면 내가 화냈겠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짜증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날 건드려. 그들은 늘 분노의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분노는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대꾸합니다. 그 차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감정지능 EQ의 차이입니다. 감정지능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이 아닙니다. 감정지능이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 해치지 않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감정, 어휘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그걸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던지게 됩니다. 이건 감정을 통제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설명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노가 올라올 때 무조건 10초만 멈추는 훈련을 하세요. 입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대화도 판단도 멈춰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글로 풀어보세요.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매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감정 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감정이 뭉쳐있을수록 몸도 딱딱하게 굳기 마련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가? 정말 상대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건가? 감정 조절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내 감정 하나가 만든 여파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남고 관계가 틀어지죠. 진짜 배운 사람은 감정이 들끓을 때도 말 한마디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분노는 약함에서 비롯됩니다. 화를 낸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6 배움에 대한 태도가 닫혀있고 고집이 세며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런 건 다 허상이지. 옛날 방식이 최고야. 뭘 자꾸 바꾸려고 해. 괜히 더 복잡하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경험을 근거로 모든 배움과 변화를 거부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흐름을 이미 다 꿰뚫은 듯 자신 외의 어떤 가능성에도 길을 닫아버리죠. 우리는 이들을 고집불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고집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배움에 대한 태도가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나이가 들었다고 멈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깊이가 쌓일수록 더 배우고 더 유연해져야 세상과의 조화를 잃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움이 자존심을 무너뜨린다고 여깁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내가 틀렸다는 증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웬만한 조언이나 지적에도 즉각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너 몇 살이야?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면 어떤 대화도 어떤 조율도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65세의 박모 씨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요. 고객 응대도 좀 부드럽게 바꾸셔야 해요. 라고 조언했지만 박 씨는 내가 3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라며 모든 제안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결국 가게는 폐업했고 가족 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 씨가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기회를 걷어찬 것이죠. 진짜 배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고 누구에게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을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배움을 거부하고 고집만 세질까요? 그 이유는 불안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기존의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하거든요. 그 내려놓음이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배움이 창피하다고 여깁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모르냐는 말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안 배우고 안 바꾸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결국 자신을 세상에서 점점 고립시킬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치관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홀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이런 식의 접근은 방어를 줄이고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둘째, 스스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연해야 상대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셋째, 고집이 세고 배움에 다친 사람에겐 논리보다 사례가 더 잘 먹힙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건 곧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매일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나의 고집이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만든 적은 없는가? 진짜 배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배움은 평생입니다. 죽는 날까지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장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는 사람들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 배려 없는 태도, 지적 허용과 깔봄, 책임, 회피, 감정 조절 실패, 그리고 배움에 다친 고집까지. 이런 특징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지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성찰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무례했을 때도 있고 알면서도 고집 부린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었는데 나는 내 기분 때문에 외면한 적도 있겠죠.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못 배운 티였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했을 때,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실수했을 때, 내 탓이야라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워가려는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단단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무거운 책임을 지며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사람이 기대어 섭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나요?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자식이나 후배가 닮고 싶어하는 모습인가요? 당신은 지금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운 티는 자연스럽게 납니다.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말투와 표정, 선택과 행동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옵니다. 그건 아는 척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배움을 다시 시작합시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배움, 자기 반성에서 피어나는 성숙,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것이야말로 진짜 배운 사람의 조건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배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